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전에 인터넷에서 퍼졌던 외로움 단계에 대한 국제 순위표를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몇 단계까지 견딜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단계는 혼자 슈퍼마켓에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혼자 식당에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혼자 카페에 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혼자 영화를 보러 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혼자 훠궈를 먹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혼자 노래방에 가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단계는 혼자 바다에 가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단계는 혼자 놀이공원에 가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단계는 혼자 이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 단계는 혼자 수술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단계에 있습니까? 친구가 거의 없거나 심지어 한 명도 없는 사람들은 결국 8가지 유형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각 유형 모두 간단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목표에 충실한 사람. 한 남자가 키우던 물고기가 죽어 매우 슬퍼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물고기를 화장해서 바다에 뿌려 대양으로 돌려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굽는 동안 향기로운 냄새가 나자 참지 못하고 웃으며 맥주와 함께 먹어버렸습니다.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지만 현실을 반영합니다. 우리는 종종 궤도를 벗어나 중간에 목표를 포기합니다. 목표에 충실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모든 도전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외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과 타인에게 엄격하기 때문에 친구가 많지 않습니다. 우유가 가득 찬 컵을 사람들은 우유라고 부릅니다. 기름이 가득 차면 기름이라고 부릅니다. 컵이 비어 있을 때만 사람들은 그것을 컵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편견, 지식 또는 성취로 가득 차 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이 아닙니다. 결국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있지만 자기 자신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대학 입시를 봤을 때 저는 16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반면 제 어머니 친구의 아들은 29점을 받아 명문대에 입학했고 9년 후 그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지금 수천만 동이 월급을 받는 프로젝트 관리자가 되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를 채용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대학에 가지 않았다면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목표를 찾아 인내심을 갖고 추구하십시오. 무의미한 관계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단지 사교를 위한 사교를 하지 마십시오. 사쿠르는 행복과 기쁨이 그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도 의존하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자유로워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리를 걷든 옷장에 갇혀 있든 당신은 여전히 자기 자신의 죄수일 뿐입니다. 미야자키 하야오도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쉽게 의지하지 마세요. 그들을 잃으면 한 사람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지주까지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걷는 법을 배우세요. 그것이 당신을 더 굳건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서유기에서 손오공이 평범한 원숭이였을 때는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천대성이 되자 모든 신들이 그와 교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손오공이 실세했을 때 과연 그들이 곁에 있었을까요? 오행산 아래 깔렸을 때 모든 이들이 사라졌습니다. 500년 동안 생사를 함께하기로 맹세했던 의형제들 중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냉정함이며 세태의 무관심입니다. 당신이 손님을 초대할 의향만 있다면 함께 식사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을 것입니다. 돈만 있다면 멀리 떨어진 친척들도 스스로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실세했을 때 진심을 다 바친다 해도 주변에는 공허함 뿐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당신 곁에 있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그림자조차 어둠 속에서는 떠나갑니다. 운명은 긴 강과 같아서 이쪽 기슭에서 저쪽 기슭으로 가려면 스스로 노를 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의 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이해하십시오.
누구도 당신의 뱃사공이 되어주리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잘못만 보는 사람. 한 고승이 벽에 4개의 계산식을 썼습니다. 2 더하기 2는 4다. 4 더하기 4는 8. 8 더하기 8은 16, 9 더하기 9는 19.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모두 말했습니다. 스승님, 계산 하나를 틀리셨습니다. 고승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너희들은 아주 잘 보았다. 내가 마지막 계산을 틀렸다. 하지만 왜 아무도 맞는 3개의 계산식은 보지 않고 이 틀린 것만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이냐. 이것이 바로 100 빼기 1은 0이라는 법칙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수백 번 잘해주었더라도 단 한 번 상처를 주면 이전에 모든 좋았던 것들이 깨끗이 지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많은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더라도 관계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한두 번 상처 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당신의 선행이 그 상처를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일본의 지혜로운 사람이 한 사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차를 대접할 때 사장은 찻잔에 이가 빠진 것을 발견하고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찻잔의 한쪽이 깨졌네요. 지혜로운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이가 빠진 쪽을 보지 않으면 이 찻잔은 여전히 완벽하게 온전합니다. 게다가 저는 이 찻잔이 매우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결점이 있습니다. 그 결점에 너무 신경 쓰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말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결점만 뚫어지게 본다면 모든 친구를 잃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장점을 보고 결점을 문제 삼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들은 당신을 지기처럼 여길 것입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각기 다른 운명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기회와 선택이 계층의 차이를 만듭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말했습니다. 모든 물고기가 같은 바다에 사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영혼은 깊이가 다르고 사물을 보는 방식도 같지 않습니다. 수양이 다르면 행동 방식도 달라집니다. 누구도 평생 실수하지 않거나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소설 위대한 개츠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싶을 때 모든 사람이 너처럼 좋은 조건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라. 반대로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을 포용할 수 있을 때 당신은 용서의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매우 좋아합니다. 사람은 외부 세계를 보기 위해 창문이 필요하고 내면을 비추기 위해 거울이 필요하다. 창문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빛을 봅니다. 거울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봅니다. 이 세상에는 누구나 실수를 하고 결점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주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면 당신은 비난과 불평의 악순환에 빠져 친구들이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자신을 자주 성찰할 때만 끊임없이 자신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엘버트 앨리스는 말했습니다. 비판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당신을 억압하고 자신의 가치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 결국 스스로를 가치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되게 한다. 불행히도 이런 유형의 사람을 만난다면 그들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실패와 상처만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세 번째, 매우 똑똑한 사람. 만약 당신이 친구가 적거나 심지어 없다면 당신은 매우 똑똑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의 지능은 보통 사람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런던 대학의 한 심리학자는 1,50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상태에 있을 때와 완전히 고독할 때의 행복 수준을 연구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평균 이하 또는 평균 지능 지수를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더 행복하다고 느꼈고 친구가 많을수록 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지능 지수가 130 이상인 그룹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대부분 혼자 있을 때 더 행복하다고 느꼈고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는 행복감이 감소했습니다.
심리학자는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측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일에 얽히고 싶어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똑똑한 사람들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반면 보통 사람들은 주로 정신적 지지나 다른 사람의 관심을 얻기 위해 참여합니다. 예를 들어 워런 버핏은 학창 시절에 동년배 친구들이 놀고 교류하는 동안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비슷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심지어 학교에서 자주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는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창작을 통해 영감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버핏이 큰 성공을 거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한 사람이 한 프로그램에서 말했습니다. 어울리지 못하는 것은 표면적인 외로움일 뿐이고 어울리는 것은 내면의 외로움이다. 우리 모두는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자신을 억지로 어울리게 하려고 어느 정도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을 겪고 나면 억지로 어울리려 할수록 더 외로워진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의 적막함이 아니라 끝없는 소음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억지로 어울리는 것은 러시아의 테트리스 게임과 같습니다. 당신이 어울리는 순간 당신은 사라집니다. 어울리려고 노력하는 것은 자신을 부정하는 과정입니다.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외로움을 두려워하고 모임을 갈망하지만 모임을 좋아하는 사람이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며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반드시 외로운 것도 아닙니다. 고독 중독이라는 현대병이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혼자 허거를 먹고 혼자 거리를 걷거나 혼자 영화를 보며 고독 속에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결국 혼자 있을 때의 외로움은 무섭지 않습니다. 무서운 것은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서도 외로운 것입니다. 작가 최강경은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잘해주세요. 당신과 함께 술에 취해주는 사람이 진정으로 당신 곁에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명확히 알고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삽니다. 스스로 선택한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며 억지로 어울리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외로움입니다. 네 번째,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 8사람이 시장으로 가던 중 허물어져 가는 사당을 지날 때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그들이 사당 안에서 비를 피하고 있을 때 불덩이가 나타나 문 앞에서 이리저리 굴러다녔고 하늘에서는 용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두려워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 8명 중에는 분명 부도덕한 짓을 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밖으로 나가 벌을 받아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아무도 자신이 잘못된 일을 했다고 인정하지 않았고 아무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제안했습니다. 아무도 나가려 하지 않는다면 각자의 삿갓을 문 밖으로 던지자. 누구의 삿갓이 바람에 날아가면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 모두 동의하고 차례로 삿갓을 던졌습니다. 결과적으로 7사람의 삿갓은 바람에 밀려 다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직 한 사람의 삿갓만 날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즉시 그를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막 밀려나자마자 사당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만약 한 집단에서 한 사람이 고립된다면 그 사람은 선량하고 정직하며 계략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소인배들은 종종 무리를 지어 다른 사람을 고립시킵니다. 이기적인 사람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잘해줄수록 그들은 더욱 기어오릅니다. 이기적인 사람과 절대로 논쟁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머릿속에는 항상 왜곡된 논리 체계가 있어서 당신을 지치게 할 뿐입니다. 사실 이기심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가정 환경에 의해 형성됩니다. 다음 2가지 실제 이야기를 보십시오. 첫 번째 이야기. 고속철도에서 한 어머니가 아들에게 밥을 사오라고 100위안을 주었습니다. 아이는 부모님과 나눠 먹기 위해 3개의 도시락을 사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마워하기는커녕 꾸짖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샀어? 어머니는 화를 냈습니다. 내가 100위안 줬는데 다 썼니? 하나만 사오라고 했는데 말 안 듣고 다 가져와. 난 안 먹을 거야. 비난 속에서 아이는 남은 2개의 도시락을 버리고 부모님의 재촉 속에서 울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가족 식사에 생선 요리가 나왔을 때 딸이 할머니에게 생선 한 조각을 덜어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곧바로 거절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녀, 할머니는 안 먹어도 돼. 네가 먹어라. 그러자 아이는 할아버지에게 덜어주었습니다. 할아버지도 거절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괜찮아. 네가 먹고 건강해야지. 식사 후 어머니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다음부터 아이가 음식을 덜어주면 편하게 받으시고 고맙다고 해주세요. 부모님이 항상 거절하면 아이는 어차피 다들 필요 없으니 나만 챙기면 된다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아이는 이기적으로 변할 겁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서 너무 계산적입니다. 함께 식사할 때 자기 몫을 내지 않고 친구가 나에게 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친구에게 의존하지만 정작 자기 차례가 되면 핑계를 대고 거절합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은 점차 모든 친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샤오메이라는 소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그녀의 절친이 남자친구와 싸웠다며 도와달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샤오메이는 친구의 남자친구가 던진 유리컵에 눈을 맞았습니다. 그 후 그녀는 30바늘 이상을 꿰맸고 상태가 심각하여 한쪽 눈을 잃었습니다. 3개월 후 그 친구는 다시 남자친구에게 돌아갔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결국 그 남자친구는 4년의 징역형과 3억 동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샤오메이는 평생 한쪽 눈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편과 곧 태어날 아이와 함께 행복을 찾았습니다. 해로운 관계를 끊어낼 용기가 있는 사람들은 고독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보호할 용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에 상처받는 사람은 분명 자기 자신일 것입니다. 포레스트 검프에는 유명한 대화가 있습니다. 누군가 포레스트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고 묻자 그는 대답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저는 제 자신이 될 수 없나요? 인생은 자신의 것이지 다른 누구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 기대 또는 시선 때문에 살지 마십시오. 오직 자기 자신답게 살면 됩니다. 중국 프로그램 기파설의 시청자들은 날카로움으로 유명했던 변론의 여왕 마웨이웨이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처음 프로그램에 참가했을 때 그녀는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세상의 시선에 휩쓸리면서 점차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차갑다고 비난하자 그녀는 더 부드러워지려고 노력했지만 날카로움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원래 스타일로 돌아가자 돈을 줬는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결국 마웨이웨이는 모든 압박을 떨쳐내고 자신의 진솔한 이야기를 공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은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녀는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5번째 시즌에 그녀는 무대에서 울며 예전에 빛나던 자신을 더 이상 찾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감정은 쉽게 전염됩니다. 항상 불평하는 사람들은 독버드나무처럼 당신의 삶을 어지럽힙니다. 그들을 당신의 세계에서 밀어낼 때만 평화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쥐는 자신이 훔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파리는 자신이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뱀도 자신이 독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사고의 수준이 다르면 억지로 어울릴 필요가 없습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포기하고 그 시간을 좋아하는 일을 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삶은 점점 더 좋아질 것입니다. 친구의 범위를 너무 넓히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잃게 될 것입니다. 6번째,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기 싫어하는 사람. 책 인간관계론에서 카네기는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1736년 프랭클린은 병원에서 연설하던 중 한 의원에게 심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의원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안겨주었고 프랭클린은 매우 곤란했습니다. 지도자로서 그는 모든 의원과 화해할 방법을 찾아야 했고 비협조적인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프랭클린은 그 의원이 귀한 책을 소장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극진한 존경심을 담아 책을 빌려달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놀랍게도 그 의원은 동의했습니다. 이렇게 몇 번 왕래하자 마침내 그 의원은 먼저 프랭클린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절친한 친구가 되어 깊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프랭클린 효과입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게 하고 관계를 깊게 하려면 주기만 하는 대신 그들이 당신을 돕게 해야 합니다. 이후 이 효과는 여러 분야에 적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MBA 과정에 고전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영업사원들은 보통 고객의 집 문을 두드릴 때 저는 ABC 회사의 직원입니다. 제품을 소개할 몇 분의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와 같은 정중한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즉시 문을 쾅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진공청소기 판매 챔피언이었던 한 사람은 다르게 했습니다. 그는 문을 두드리고 정중하게 물 한 잔을 부탁한 다음 대화하는 동안 교묘하게 자신의 일과 제품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고객은 압박감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편안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방법 덕분에 그의 성공률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사실 프랭클린 효과 뒤에 숨겨진 심리학적 원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페스팅어의 인지 부조화 이론과 매몰 비용 효과에 기반합니다.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잘해주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한다. 예를 들어 왜 짝사랑이나 상사병이 오래 지속될까요? 그것 또한 감정적인 투자의 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또는 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면 그들을 계속해서 쉽게 도와주게 될까요? 이 원리도 비슷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한 이후로 친구 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사람 사이의 관계는 서로에게 폐를 끼칠 때 가장 견고해집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그들도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할 기회가 생깁니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과감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의 폐를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회피형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고상한 품성이라고 여깁니다. 사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정은 서로 폐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피하려고 한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소통이 줄어들고 친구들은 멀어질 것입니다. 7번째,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싶지 않은 사람. 쓰레기 더미에서 갓 태어난 아기 고양이가 쓰레기를 뒤지는 것을 보면 당신은 그것이 정말 불쌍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 고양이는 스스로를 매우 자유롭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조용히 다가가 쓰다듬어주고 음식 한 캔을 주고 떠난다면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그 고양이를 불쌍하게 만든 것입니다. 한 시 구절처럼 말입니다. 나는 태양을 본 적이 없다면 어둠을 견딜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이제 태양은 나의 고독을 더욱 서글프게 할 뿐이다. 신뢰가 깨지면 사람은 종종 냉담해지고 심지어 무감각해집니다. 심리학에는 비보의 법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강한 충격을 경험한 후 나중에 비슷한 일을 다시 겪게 되면 더 이상 감정을 느끼지 않고 신경 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누군가나 무언가에 의해 깊은 상처를 받으면 당신은 고통의 단계를 거쳐 스스로를 재건하고 극복하게 됩니다. 그 후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면 마치 신의 시점에서 보는 것처럼 더 이성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더 이상 누구도 믿지 않게 됩니다. 무서운 것은 이 상태가 거의 되돌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명확히 기억하고 달콤한 말 몇 마디에 쉽게 마음이 약해지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겪는 모든 고통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른의 가장 미성숙한 표현은 기분이 좋을 때 쉽게 용서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가짜일 수 있지만 나쁜 면은 항상 진짜입니다. 성장하면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에 거슬리는 말로부터 재탄생하기보다 달콤한 말에 빠져 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두 마리 개구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마리는 깊은 호수에 살아서 사람들이 거의 보지 못했고, 다른 한 마리는 길가 얕은 도랑에 살았습니다. 어느 날 깊은 호수에 사는 개구리가 친구에게 조언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살지 마. 이곳은 위험하고 먹이를 구하기도 어려워. 나와 함께 깊은 호수로 이사가자. 그곳은 안전하고 먹을 것도 많아. 하지만 다른 개구리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내 일에 참견하지 마. 네가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지 누가 알아. 며칠 후 트럭 한 대가 도랑을 지나가면서 그 개구리를 치어 죽였습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성숙해지면 더 이상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하지 않습니다. 바보를 보면 잘생겼다고 칭찬하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 부지런하다고 칭찬하고, 느린 사람을 보면 정직하다고 칭찬하고, 소인배를 보면 똑똑하다고 칭찬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해하지만 단지 자신의 선의에서 비롯된 공격을 되돌려 받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결국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용서하게 될 것이다. 최강영은 덧붙였습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다. 성인의 삶에는 항상 절반의 타협이 존재합니다. 인생의 절반은 타협입니다. 신뢰가 이용당하고 열정이 거절당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소심해지고 쉽게 친구를 사귀지 않게 됩니다. 8번째, 매우 냉철한 사람. 배고플 때 슈퍼마켓에 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사게 될 것입니다. 외로울 때 사랑을 찾지 마십시오. 그러면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을 때 벼락부자의 꿈을 꾸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더 가난하게 만들 뿐입니다. 목마를 때는 물을 가리지 않고, 추울 때는 옷을 가리지 않으며, 배고플 때는 음식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긴급한 필요 상태에 있을 때 손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 잡지만 그것이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장모님이 저에게 프로젝트를 하나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는 3억 동을 벌었습니다. 설날에 저는 장모님께 8천만 동이 든 봉투를 드렸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너무 많이 줬다고 말했습니다. 설이 지난 후 장모님은 저에게 또 다른 큰 프로젝트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는 6억 동 이상을 벌었고 이번에는 1억 5천만 동이 든 봉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또 제가 어리석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단 1년 만에 장모님 덕분에 저는 60억 동 이상을 벌었습니다. 제 이모의 조카가 보충 수업을 들었습니다. 올 때마다 이모는 선생님을 위해 빵과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말고사 전에 제 조카는 성적이 20등 이상 올랐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제 사촌 누나 한 명은 운전을 배웠습니다. 수업에 갈 때마다 선생님께 과일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선생님은 누나에게 절대 소리치지 않았고 항상 누나가 더 많이 연습할 수 있도록 우성원을 주었습니다. 사장님 아들이 결혼할 때 부장들은 각자 88만 8천 원의 축의금을 내기로 했습니다. 왕 씨는 조용히 188만 8천 원을 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왕 씨는 중간 관리직으로 승진했습니다. 제 여동생은 어제 별장을 한 채 팔아 1억 2천만 동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동료들을 초대하는 대신 여동생은 고객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뜻밖에도 그 고객이 새로운 고객을 소개해 주었고 덕분에 여동생은 3억 동의 수수료를 추가로 벌었습니다. 사람이 떠나면 차가 식는 것과 같은 동료 관계를 유지하는 대신 귀인을 사귀는 것이 당신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사실 이 사회가 너무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돕지 않는 이유는 당신이 그들의 이익에 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문제를 상대방의 이익과 연결시킬 때만 그들의 관심과 도움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감정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당신이 좋은 말을 몇 마디 더 하면 58%의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작은 선물을 하면 70%의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합한 이익을 제시하면 99%의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귀중한 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경하게 만드는 사고방식입니다. 속담처럼 물에 들어가려면 수영할 줄 알아야 하고 일을 하려면 융통성이 있어야 합니다. 친구를 길 위로 끌어올리지 말고 당신의 여정에서 친구를 찾으십시오. 군중 심리학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중 속에서 각 개인은 바람에 쉽게 날아가는 먼지 한 톨과 같다. 무리에 어울리지 못하는 것은 고독해서가 아니라 정신의 독립성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가는 사람들 속에서 냉철함을 유지하며 맹목적으로 군중을 따르지 않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자신의 선택을 따릅니다. 고독은 최고의 수양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자기 수용 수준이 더 높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무의미한 사교 관계에 낭비하지 않고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더 풍요롭고 충만해질 것입니다.